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민간경비론을 공부하게 된 이재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민간경비론 제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될 민간경비론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1차 시험 필수 시험 과목에는 법학개론과 민간경비론이 두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1차 합격자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학개론 같은 경우도 60점, 민간경비론 같은 경우도 60점을 획득하시면, 이렇게 평균적으로 60점을 획득하시면 1차 시험에 합격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두 과목을 다 100점을 받으시면 참 좋겠지만 100점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합격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신다면 조금 더 빨리 합격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실 때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암기해서 100점을 받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꼭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내가 60점 이상을 맞겠다, 양 과목 공이 60점 이상을 맞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 좀 더 빨리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간경비론 서론입니다. 1장에서는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에 대해서 볼 텐데요. 먼저 민간경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비는 원칙적으로 민간과 경비,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민간경비라는 것을 정의를 해보자면요,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특정한 의뢰인,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한 의뢰인에게 경비 또는 관련 서비스를 보수를 받고 행하는 개인 또는 영리 기업의 행위다. 이것이 민간경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특정한 의뢰인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수를 받는 이 영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개인 또는 영리 기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비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경비는 네 가지 개념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외부의 위험과 위해, 범죄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그리고 그러한 위험과 위해에 대한 주관적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혹은 조치, 그리고 그러한 조치들을 공급하는 주체 혹은 수단이라는 이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게 됩니다. 자, 민간경비는 민관과 경비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경비에서 이제 민간적 내지는 사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민간적 혹은 사적이라는 것은 민간경비 서비스에 대해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특정한 고객에 한해서 그 서비스가 배타적으로 제공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민간경비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민간 차원의 기업 내지 조직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민간경비에 있어서 민간적, 사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민간경비를 공경비와 구분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징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경비는 또 이 영리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영리성을 기준으로 민간 경비를 정의하게 되면 이 계약 경비만 민간 경비에 포함되고 자체 경비는 민간 경비 범주에서 제외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계약 경비라든지 이 자체 경비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같이 하시게 될 텐데요. 이 민간 경비를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면 이 민간 경비가 자체 경비와 계약 경비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민간 경비라는 것을 영리성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에 집중해서 이것만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이 계약 경비만이 이제 민간 경비에 포함이 되고 자체 경비가 민간 경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민간 경비에 관해서 논의를 할 때는 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경비뿐만 아니라 이 자체 경비 역시도 이러한 논의에 포함시켜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점도 잘 유념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 경비의 뭐 또 다른 특징을 하나 살펴보면요. 민간 경비는 고용 관계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경단이나 자율방범대원은 고용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간 경비라는 것을 살펴볼 때 이 민간 경비의 범주에 포함해서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민간 경비원 같은 경우는 국가가 경찰한테 부여하고 있는 이 물리적 강제력 같은 이런 특별한 권한은 민간 경비원에게는 부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민간 경비원은 어떤 예를 들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의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규정들은 민간 경비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 경비원은 결국은 형법상의 긴급피난이라든지 정당방위, 자구행위처럼 일반 시민들도 뭐 민간 경비원이나 별 차이 없이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권한들만 가지고 직무를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민간 경비원은 이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같은 그 권한만을 전제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협의의 민간 경비와 광의의 민간 경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의의 민간 경비는 말 그대로 굉장히 좁은 의미의 민간 경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좁은 의미로 민간 경비를 정의를 하게 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질서 유지를 위한 이 범죄 예방 활동을 의미하게 됩니다. 핵심적으로는 범죄 예방 활동, 이 범죄 예방에 관련된 이 활동만을 민간 경비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의미를 좀 넓은 의미, 그러니까 광의의 민간 경비를 살펴보면 이렇게 범죄 예방 활동뿐만이 아니라 방범이라든지 화재, 방화 등을 모두 포함하고 점진적으로는 법 집행 분야의 일부까지도 이 광의의 민간 경비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의 민간 경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질적 의미라는 것은 이 민간 경비를 민간 차원에서 고객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재반 활동으로 인식되는 것들을 민간 경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형적으로 민간 경비로 정의되는 것이냐, 외형적으로 이것이 민간 경비다라고 특정할 수 있는 것들만 민간 경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면 이거 전체를 다 민간 경비라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객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재산을 보호한다. 이것은 공경비도 마찬가지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 의미의 민간 경비라고 하면 이 공경비하고 본질적으로 유사성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형식적 민간 경비를 보면요. 이게 지금 보호 및 경비 관련 제반 활동의 특성,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이런 활동의 특성들과는 관련이 없이 순수하게 실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만 민간 경비라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경비업법이라든지 청원경찰법, 이렇게 민간 경비와 관련된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만 민간 경비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법 실정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민간 경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이 형식적 의미의 민간 경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경비의 보호 대상에 따른 기본적 구분을 간단히 보시면요. 이 홀크레스트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홀크레스트 보고서에 따르면은 특정 대상에 대한 보호 수단으로서의 민간 경비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물리적 경비, 그다음에 정보 보호, 인적 보호, 이 세 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리적 경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굉장히 장시간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보 보호, 이건 뭐 예를 들면 컴퓨터 관련 범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인적 보호는 요인 경비라든지 이런 차원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역들이 앞으로 우리가 다 다루게 될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 대상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구분을 할 때 홀크레스트 보고서가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한 바 있다.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민간 경비와 공경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눠서 살펴보면요. 일단 민간 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점은 범죄를 예방한다, 그리고 질서를 유지한다, 그리고 위험을 방지한다, 이런 역할에 있어서는 민간 경비나 공경비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 범죄 예방, 질서 유지, 이런 표현들은 이제 시험에도 이 표현들 자체가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공통점이라는 것, 범죄 예방, 질서 유지, 위험 방지, 이런 것들은 공통되고 있다, 이런 어떤 용어나 이런 것에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해서 잘 봐두시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어떤 차이점들을 보면 이 민간 경비와 공경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차이점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목적에서 보면요. 민간 경비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 사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민간 경비라는 것이 특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 경비는 기본적으로 그 특정한 고객의 사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공경비는 기본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공경비라는 것은 본인이 특별히 그 서비스에 대해서 특정한 금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라는 지위에서 당연히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경비의 어떤 목적은 공익보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공익을 보호하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 그 개개인의 사익도 보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경비의 목적은 공익 및 사익 보호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활동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산출되는 것이냐? 민간 경비에 관해서는 일단 그 개인의 손해가 감소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의 재산이 보호되는 결과가 산출이 되겠죠. 그리고 공경비에 있어서는 질서 유지하고 법이 집행된다라는 결과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범인 체포, 그리고 범죄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범인 체포 그리고 범죄 수사, 이 권한은 민간 경비원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보다 더 확대된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인 체포라든지 범죄 수사, 이것은 공경비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인 체포나 범죄 수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민간 경비와 공경비를 가르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부분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유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체를 보면요. 이 서비스,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민간 경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영리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 경비의 어떤 특성에 있어서 영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기본적으로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 영리 기업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경비는 국가나 지방 정부, 국가나 지방 정부가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민간 경비와 공경비가 목표로 하는 대상은 누구냐? 고객이죠. 기본적으로 고객입니다. 이 고객은 근데 사인도 될 수가 있고 국가나 지방 정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이, 고객이라고 해서 이 대상이 고객이라고 해서 이게 꼭 사인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민간 경비를 이용하는 어떤 이용자들, 그 민간 경비 서비스를 받는 대상 중에 그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시겠고요. 그래서 이 민간 경비 서비스에 받는 대상은 고객, 사인, 국가, 지방정부가 다 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유의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공경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국가나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역할에 있어서 아까 그 공통점에서 범죄 예방이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간 경비는 범죄 예방, 이것을 그 역할로 하는 것이고요. 공경비도 마찬가지로 범죄 예방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차이 나는 점이 바로 이거죠. 범죄 진압. 이 범죄 진압이라는 것이 바로 범인 체포라든지 범죄 수사를 통해서 범죄 진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 진압이라는 것이 그 공경비의 고유한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출제될 때는 민간 경비와 공경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출제가 되게 되는 것인데, 그때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 진압, 그리고 범인 체포, 범죄 수사, 이런 것들이 공경비의 권한이고 민간 경비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권력 보유 유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민간 경비는 원칙적으로 권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일반 시민보다 더 특별한 권한을 보통은 갖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권력을 미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경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보시면 민간 경비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 경비에 대해서 고객이 체결한 경비 계약을 근거로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뭐 도급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계약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이 계약에 근거해서 민간 경비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경비 같은 경우에는 근거 법령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기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법적 근거가 이렇기 때문에 이 권한의 근거도 결국은 민간 경비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의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공경비 같은 경우에는 이 법령에 기해서 통치권을 권한 근거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결국은 민간 경비는 사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사인인 민간 경비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 공경비 같은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인 경찰관이 혹은 뭐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원 부분도 살펴보면 민간 경비는 기본적으로 그 고객이 지불하는 대금, 이것을 기본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리 기업인 이 민간 경비 회사의 자본금, 이런 것도 또 재원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과 경비료, 이것이 재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경비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3장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론적 배경 중에 첫 번째가 경제환원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이 경제 환원 이론은 무엇이냐 하면 경기가 침체돼서 실업률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범죄 문제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 문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 경비가 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 같은 경우는 민간 경비의 성장이 이 범죄 증가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다, 이런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시적 차원에서 범죄 증가를 이 실업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실업률, 이것을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파악을 했다는 것이죠. 이 경제 환원 이론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이 내재적으로 경제 결정론적인 단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게 경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 경제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이론이, 경제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굉장히 단순한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제 결정론적 단순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이 특정 시기에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도출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이론이 미국의 한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이때 시대 상황을 반영한 이론인데, 이때 되게 특이하게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그 산업 전반에 있어서는 산업이 굉장히 침체가 됐는데, 유난히 그 민간 경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업률이 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서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민간 경비가 성장한다라는 이 경제환원 이론이 생겼던 것인데, 이것은 이 1950년대, 1960년대 미국의 상황에서 특수하게 발생한 이론이라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하고 민간 경비의 성장 간의 이 관계가 인과적 성격이 아닌 단순한 상관관계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그 경기가 침체가 되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증가할 수는 있죠. 그것은 일종의 단순한 상관관계지, 이런 어떤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민간 경비가 성장을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인과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하려면 경기가 침체되면 무조건 민간 경비가 성장해야 된다,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야 인과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 결국 지금 이 1950년대, 60년대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되니까 민간 경비가 성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 60년대 미국에 있어서는 경기 침체가 민간 경비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건 상관관계가 있다,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법칙처럼 경기가 침체되면 무조건 민간 경비가 어디서나 어떤 시대에서나 성장을 하더라, 이런 인과적 관계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경제환원 이론의 문제점들로, 이론적 취약성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수익자 부담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이 경찰과 같은 공경비는 자본주의의 전반적 체제 유지, 이것을 위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일부분을 담당하는 공조직으로 파악되어야 되고, 그리고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경찰 같은 공권력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이 거시적 측면에서 질서 유지나 체제 수호 등 이런 역할과 기능에 한정되어야 되고,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사적 차원이나 혹은 여타 집단과 조직의 안전과 보호는 결국 해당 개인이나 조직이 담당해야 된다, 이런 인식의 기초를 두고 있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수익이 창출되는 곳의 안전은 그 수익을 얻는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공연장 같은 경우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계적인 팝스타가 국내에 내한을 한다. 그러면 그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경비 인력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경비 인력을 누가 담당해야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이 공연 수익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은 공연 주최 측이라든지 혹은 공연장 측이라든지 이렇게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이 경비를 해야지 경찰과 같은 공권력, 그다음에 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공경비를 통해서 이 경비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 같은 공경비는 이 체제 유지를 위한 것들, 예를 들면 뭐 이 반체제라든지 혹은 뭐 간첩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이 국가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시도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권력, 공경비가 존재하는 것이지, 이런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뭐 개인이라든지 조직의 안전은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그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 담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수익자, 어떤 이 경비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수익자가 그 비용도 마땅히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이론이 수익자 부담 이론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공동화 이론입니다. 공동화 이론은 이 한 사회에서 민간 경비는 경찰이 수행하는 경찰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보완한다는, 이 보완이 중요한데, 이 보완한다는 관점에 입각해 있는 이론입니다. 이 경찰 자신들에게 부여된 기능이나 이 역할인 범죄 예방이나 통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즉 경찰 인력이나 장비나 뭐 시설 이런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경찰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이 공동 상태를 민간 경비가 메워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 공경비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이 치안 환경의 사각지대, 이 사각지대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사각지대를 민간 경비가 메워준다라는 이론인데요. 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경찰 같은 공경비하고 민간 경비가 이 상호 갈등 관계라든지 혹은 경쟁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민간 경비는 경찰과 대등 관계라기보다는 이 보조적 관계 속에서 경찰 한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경찰이 담당해야 될 역할인데, 이 경찰이 인력이나 장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경찰이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영역, 경찰의 힘의 공백이 생기는 그 영역, 여기를 지금 치안환경의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면 이 사각지대를 민간 경비가 메워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경비의 역할은 원칙적으로 공경비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사각지대가 발생했을 때 메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보완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 경비하고 경찰의 관계에 있어서 이 공동화 이론에서는 이게 경찰하고 민간 경비가 대등한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보조적 관계에 있다라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들이 민간 경비와 공경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 분명하게 해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익집단 이론입니다. 먼저 이 플레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플레벨은 민간경비 성장 배경과 관련해서 이 공동화론의 관점에 입각한 민간경비의 공경비에 대한 보조적 입장, 좀 전에 말씀드렸죠. 민간경비는 공경비가 감당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완해주는 보조적 역할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그 공동화론의 관점에 입각한 민간경비의 공경비에 대한 보조적 입장을 부정했고요.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 등을 민간 경비가 보호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플레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플레벨은 그냥 내버려 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 등을 민간 경비가 보호한다라는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동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주된 관심과 출발점이 공경비인 경찰과 이 민간 경비의 관계에 대한 성격을 밝혀내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경비와 공경비의 관계에 있어서 민간 경비는 공경비의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공동화 이론이었죠. 그랬다면은 이 이익 집단론 같은 경우에는 민간 경비를 하나의 독립적 행위자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경비 때문에 민간 경비가 탄생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민간 경비는 그 자체로 존재 목적이 있고 얘들이 스스로 알아서 생겨났다. 뭐 이런 차원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경비를 하나의 독립적 행위자로 인식을 한 다음에 민간 경비도 이 민간 경비라는 것도 자체적으로 고유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 민간 경비가 지금 공동화 이론처럼 보조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고유한 이해관계를 가진 독립적 행위자다. 이렇게 인식했다는 점에서 이 공동화 이론하고 이익 집단 이론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익 집단론에 따르면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많은 이익 집단들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민간 경비라는 것도 이 민간 경비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처럼 이 민간 경비라는 것도 이 자신의 집단적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규모를 팽창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규율이나 제도를 창출시키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이죠. 민간 경비라는 것이 다른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공경비가 뭐 공백이 생기니까 그걸 메우려고 없다가 갑자기 생겨났다라는 것이 아니고 민간 경비 자체적으로 원래 그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이고 존재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 이 독립적으로 그런 존재 이유를 갖고 있는 이 민간 경비라는 어떤 집단이 자신의 집단적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규모도 확대해 나가고 더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성장해 나아갔다라는 이론이 바로 이 이익 집단 이론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민영화 이론인데요. 이 협의의 민영화라는 것은 국가 재산이나 혹은 뭐 재화의 생산이나 서비스 공급을 정부로부터 민간 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협의의 민영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큰 틀에서 그러면 광의의 민영화는 무엇이냐? 광의의 민영화라는 것은 이 정부 또는 공공부문의 자산이나 기능, 심지어는 이런 기능까지도 민간 부문으로 이전을 해서 상대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라든지 공공부문의 관여를 줄이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 이런 것을 광의의 민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민간 경비 관점에서 이제 보자면 이 민영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세 수입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직면한 정부가 이 치안활동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죄 통제라든지 그 외에 어떤 경찰 기능에 대한 책임을 민간 부문과 공유하라고 함에 따라서 민간 경비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조세 수입에 감소하기 때문에 이 재정적인 면 때문에 이 공경비가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 국가가 이 경비, 경찰, 이런 범죄 통제, 이런 부분을 이제 민간에 이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민간 경비가 성장하게 된다. 이 이론이 민영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은 이제 세계 각국의 민간 경비 발전 과정 및 현황인데요.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